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원 변호사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양 예, 변호사님. 예, 오늘 그 교수님 강의 통해서 파시즘과 권위주의 또 전체주의 이 어떤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아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그 우리 한국 사회 교수님이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 사회 구조의 근본을 바꾸는 장기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사회학자로서 수십 년 연구하신 전문가로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비전문가, 다른 뭐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들과는 더 이 통찰력이나 이런 게 더, 훨씬 더 분석력이나 더 정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결국 윤석열 정권은 그 검찰 권력을 동원한 또 플러스 외부 시민단체를 동원하는 전형적인 파시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정당성이 약한 정부가 이런 대기업, 자본가들, 부르주아 어떤 정치 엘리트인 사람들, 정치 엘리트들 또 검찰 특수부 30년 동안의 인맥들 그런 걸 동원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사회가 계속 분열, 통합과 화합 그리고 미래 지향적이보다는 어떤 부정적이고 분열적이고 갈등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계속 갈등을 유발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보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이 공동체가 더 파괴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이 뭘까? 과연 권력은 지난번 우리 강의하셨던 분 말씀처럼 포, 그, 포에르 바하인가요? 아니, 그 강의하셨던 분 말씀처럼 권력은 제한될수록 좋은 사회다. 전 100% 동의하고요. 그건 음, 검찰 권력도 제한하고 법원 권력도 제한하고 계속 이렇게 대의제를 보완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추가하고 국민 소환제를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 고대 그리스 도편 추방법처럼 그런 어, 그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가 파시즘화하지 않고 그 우리가 건전한 시민 세력이 제어할 수 있을까? 네, 아, 교수님의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장기적, 마름을 강화하고 이게 일제 시대부터 계속 박정희 시대 매우 공감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이 중간 권력을 강화해서 지배층 기존 지배층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통치 시스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저 한국 사회는 다단계 형태의 계급 구조로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법조, 네, 언론 전부 확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치 나치의 게슈타포를 동원한 비밀 경찰을 동원한 정권 유지 이런 게 지금 어떤 검찰 권력과 외부 부구 단체들을 시민 단체를 동원한 권력 유지와 매우 흡사해서 어떻게 네,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대현 교장선님. 네. 네, 노대현 교장선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성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음, 그 부분 시민 권력이 정말 그 이권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하지 않고 정말 그 자유롭게 인간의 존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떤 희생들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승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용기 우리 시장 있네. 네. 아까 그 말씀 중에 경제 발전 단계라는
표현을 듣고서 그에 의하면은 지금 그 중국의 보편적 국민성이 어쩌면 배금주의에 만연한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들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옛날 우리나라 민족성,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민의식이 지금과 차이가 있음을 부정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뭐 아무 생각 없이 버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 민족성을 미개하다고 봤던 나라는 경제 발전 단계가 좀 더 진화된 기준에서 우리를 본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요 첫 번째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더불어 그들의 표현이 어쩌면 본인들의 올챙이적을 생각 못하고 남의 민족을 비하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가? 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좀 다른 질문인데 자본가에 대한 인식이 유럽,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부정적인 견해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견해는 아까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착취에 따른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가?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지금 무력하게 당하게 된 어떤 문제의 원인, 시발점이라고 보여져서 문제의 음. 본질적인 이해를 우리가 해야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다시 이런 걸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설명하지 말고 키워드로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을 미개하다고 봤던 그 나라가 음, 자기들의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를 네네. 비하한 네. 것인가?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자본가에 대한 인식이 유럽,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착취에 따른 피해의식에 대한 것인가? 네네. 세 이렇게 번째는 첫 번째의 질문에 두 개를 세- 합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네, 두 가지로, 두 네, 두 가지로. 가지로. 네. 네. 제가 우리 이용기 실장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로 하나 이야기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 박스를 사면 그 사과 박스가 이렇게 왕교 속에 사과가 묻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사과 박스가. 그렇죠? 근데 그 사과 박스가 위에는 사과가 큰 사과고 안에는 사과가 아주 작은 사과였어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거짓말인데 근데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뭐죠? 어, 음식물을 지금 우리가 대체로 많은 식료품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 거짓말 정말 이게 심각한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말씀 주시죠. 자, 이번에 우리 강민창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 예, 전략적 과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전체주의나 국가주의 또는 뭐 권위주의적 독재와 파시즘을 나눠서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약간 대중들한테는 좀 전략적으로 하나로 대관로를 쳐서 설득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까 표현을 하면 제가 한번 표현했는데 각자성과 함께성, 네, 개별적 존중과 이제 공동체 전체의 성장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병행적 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대의민주주의도 소수 엘리트주의의 대두로 비열되는 현상적 지금 흐름이 있고 또 파시즘이나 이제 일종의 그런 그룹들도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를 활용한 명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기독교 우파들도 뭐 로잔 언약, 또 하나님 나라, 뭐 보네퍼, 바르멘 선언을 다 인용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어에 대한 집착보다 전략적으로 민족의 이제 혁신, 시민의식의 성장,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적 발전을 해서 좀 학문적 타협은 불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강민창 목사님 어떤 대안 있으세요?
아니, 제가 대안이 아니라, 이런 어떤 운동을 우리가 하려고 모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대중을 하면 이제 대중을 설득해서 현 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토지의 관련, 토지권의 분배가 권력의 분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들도 제가 아주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 네. 토지권 예,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 예를 자, 들면 헨리 우리 조지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지공주의적 관점. 헨리 네. 조지즘에 대한 이야기. 예. 네. 자, 우리 최수동 본부장님 마이크 잡을 수 있어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들립니까? 네네. 예. 오늘 교수님 강의를 너무나 많이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파시즘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내년에 우리가 5월 달에도 이제 그 파시즘에 대해서도 국제 강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 하나가 지금 한기현 현대사 기록연구원 원장 송철원 교수가 써놓은 이 박정희와 일본, 그다음에 박정희와 쿠데타라는 책자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고, 미래가는 아마 이 사람이 제일 썼을 때, 박정희 썼을 때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지금 써놓은 글이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좀 틀리더라도 한번 봐보십시오.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주장하는 이념인지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파시스트 원조인 이탈리아 무솔리니부터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도조 히데키, 스페인의 프랑코, 한국의 박정희, 칠레의 피노체트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 파시스트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 이들이 통치한 국가 성격과 각자 색깔에 따라 걸어간 길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원조인 무솔리니까지도 파시즘은 일관성이 없는 이데올로기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장에.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거기 박정희, 이승만은 파시즘에 가깝고, 그 다음에 네. 이 박정희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체주의에 더 가깝다. 이것 개념 자체가 정말 좀 혼돈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네. 한 번 더 다음 기회에 네네. 좀 명확한 모습 갖다 좀 추가된 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네네. 좋습니다. 많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최수동 본부장님 질문에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아까 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회학자 입장이라서 너무나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 교수님. 예, 일단 저는 파시즘을 제 나름대로 국가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의한 거지 사람을 위해서 정의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박정희 정권하고 이승만 정권이 달랐던 이유는 박정희는 식민지 시기, 즉 일본은 파시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시즘은 파시즘 제가 나중에 파시즘이라는 책이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파시즘 전공자가 쓰신 책인데 제가 그분 걸 가지고 바로 지난학기에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강의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깁니다, 이게.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파시즘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그래서 어떤 이념과도 늘 결합해야 되고 파시즘은 늘 서로 다른 체제에도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무형의 그러나 사실은 파시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시즘을 주제로 할 때 왜 윤석열 정부가 파시스트 정권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결합해서 폭력 수단을 독점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딱 세 가지가 맞나야 파시즘이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저는 좁게 파시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파시즘의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건 저도 사실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회학자는 일단 쪼갭니다. 개념을. 어널리시스죠. 쪼갠 다음에 통합합니다. 제가 통합할 수준의 지적인 완성도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쪼개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파시즘, 권위주의, 전체주의를 일단 구분해서 바라보자. 그래야 각각의 정권, 특히 독재자라고 하는 이승만, 박정희 이후의 전두환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자가 제가 사실 이렇게 개념을 쪼개야 한 이유고요. 그러나 이제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아까 이 국장님인가요? 그 실장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경제 단계를 저는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 단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국산품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딱 민족주의, 달러로 치면 3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의 GDP가 나올 때, GNP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당시 우리를 비판했던 이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걸 모르는 시기죠. 미국에서 얘네가 욕조에서 물 받아서 산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그 전까지 얘들은 샤워도 안 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히려 천박했던 게 이제 유럽의 문화인데, 제가 보기에 그, 그런 걸 누굴 미개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미개하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격렬히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자본과의 부정적인 거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 문제죠. 삼성이나 현대나 다 적법한 자신들의 투자와 이익으로만 자본 축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현 회장 같은 경우 재판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30만 원에 사는 거를 이 사람은 6천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돈을 넣어서 이거에 200배 되는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남이 30만 원이나 준 주식을 5천 원에 샀으면 5천 원. SDI인 건 7,500원에.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저도 몇 조 안에 부자 되죠. 그거 누가 부자 못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다. 저는 오히려 자본 축적 과정에서의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70년대 이자율 우리나라 30% 가까이 됐을 때 해외에서 이자 리보금리로 해서 6% 정도를 가져와서 투자 안 하고 은행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률만 20%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본 축적을 했습니다. 이 장사 누가 못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아까 제가 왜 박정희 정부가 파시즘이 아니냐. 즉, 대자본과 대기업들의 자본 축적이 국가의 보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급 타협이 아니라 국가 보호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계급 타협으로 이루어진 파시즘이 약한 정부가 아니라 강한 국가였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 관점은 그게 파시즘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박정희 정부가 계급 타협이 아닌 국가 독점, 네, 자본주의 제도 아래서 시장을 통제하는 쪽이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네, 권위주의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한국 사회는 저는 지역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춘천에 와서 지역 활동을 좀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일산에 있을 때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역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즉 권력은 나눠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제도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짜증나는 제도 중 하나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중선거구제로, 대선거구제로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은 소선구제로 뽑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게 그러면 대표성, 요게 제도적인 면이라면,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 뭐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그 토크빌이 가장 걱정했던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다수의 폭정입니다. 이게 다수로 대변되는 폭정, 수의 폭정이거든요. 그 뒤를 잘 읽어보면 앞부분만 사람들이 보는데 뒤를 보면 다수의 폭정, 티란입니다. 이게 다수를 핑계로 폭정을 일으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한테 가하는 폭정. 이게 사실은 저는 파시즘이 소수가 지배하면서도 다수가 지배하는 것처럼 속여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되 다수가 내가 소수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가장 몹쓸 파시즘의 그 위거로 보는 이유도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것이고요. 네. 다수가 아닌데 다수인 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토크빌이 봤던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약점을 파시스트들이 가장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공동체는 일단 저는 지역에서의 그 작은 공동체를 계속 만드는 거. 인게이지먼트죠. 파티시페이션이 아니라 지지고 볶아야 됩니다. 갈등도 있어야 되죠. 이겨내야죠. 그러려면 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작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폴리티시의 빌딩 독일에서 하는 정치 교육 이걸 영어로 하면 시빅 에듀케이션이죠. 근데 이거에 시빅 에듀케이션 방향은 없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만나서 의사소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수많은 결사를 만드는 게 저는 이게 대안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걸 좀 만들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무대 관계도 형성하고 이런 네. 게 제가 조금 사실은 하려고 하는 사약적으로 살려고 하는 바입니다. 예. 아주 공감합니다.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상석 교수님 지금 강원대학 가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5년 돼서 지금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네, 그죠? 예, 그래서 뭐 여기저기 포럼 뭐 청년들하고 네트워크 좀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기적 공동체가 가능한가? 그래서 한 공동체를 사례로 삼아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좋습니다. 춘천 가시기 전에 일산 사셨어요? 예, 예, 예. 네. 거기서도 웬만한 시민단체하고 신문사 사장님들은 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아까 독일의 폴리티시 빌딩 정치교육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교육 한국본부를 재단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 1월 달에 공공정치 아카데미 워크숍을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한 3일에 걸쳐서 목요일마다 3일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문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할 때 파시즘의 세 가지 성격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맞나요? 세 가지? 예, 예, 예. 네,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천천히 뭐죠? 세 가지가? 일단은 계급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계급- 소수의 대자본과 그 다음에 소수의 엘리트가 일단 연합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국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약하다라는 것은 실제 약한 거일 수도 있고 계급 연합으로 인해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이 상실되겠죠? 그럼 국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죠.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민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가장 화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들을 동원해서 폭언 폭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거 오히려 장려하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리를 줘서 또 이러한 걸 재생산하게 만들죠. 네. 이러한 방식들이 제가 보면 최근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 이 형태의 초기화가 언제 일어났냐면 그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어디서 발표한 것 중에 파시즘의 초기 단계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아마 강 교수님 만났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에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네. 파시즘의 초기 단계는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주 고도화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장을 바꿔서 전위대를 만드는데 방통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 못 가죠. 왜냐하면 이들이 철저하게 이해관계
따른 연합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쓰러지는 위태위태한 구조거든요. 일시에 물러갈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주 강한 그 동력이 있는 게, 여태까지 구구에서 야외에서 활동하던 뭐 이들이 있었잖아요. 뭐 기독교에도 있었고, 뭐 각종 특히 친북단체, 그러니까 친북단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북한 이탈 관련해서 그 반공주의 단체, 그리고 이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핵심 국가의 핵심 기관인 네, 네. 검찰, 경찰이 여기에 또 특히 검찰이 포진해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검찰 권력에서 건설 토호 자본을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생존 방식은 경찰의 생존 방식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시장을 털어서 돈을 모아서 상부로 올립니다. 근데 검찰은 스폰서를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아래로 뿌려요. 그래서 검찰은 늘 건설업 쪽 산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이것 좀 한 십몇 년 됐거든요. 이쪽 좀 조사해 본 게. 자료는 제시를 못합니다. 근데 워낙 그래서. 근데 그쪽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대규모 토지 개발이나 공공 개발에는 언론, 검찰, 출신 변호사, 이쪽 그 토건 쪽 연결된 게 엄청나게 부패고리가 심하고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은 돈을 어떻게 쓰냐면 위에서 아래로 꽂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받은 걸 부하들한테 내려서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자랑하는 게 검찰의 생리고요. 경찰은 시장을 털어요. 시장을 털어서 돈을 모아서 돈을 모으는 곳으로 해서 그게 정치권을 뿌립니다. 저 들은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 두 조직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토건족의 역사나 검찰발 혹은 대장동이나 비슷한 뭐 부산이나 이쪽에 보시면 사실은 검찰 출신 관련해서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그게 드러나진 않죠. 예.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홍구 교수가 우리 지금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우리 이 모임에서 공안기구 검찰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 그때 문 교수님과 연결되면 한홍구 교수님 아시죠? 아, 예, 예.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남은 시간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남은 시간 이렇게 진행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10초 발언 정도 코멘트 한마디씩 고맙다고 한마디씩 간단히 아니면 뭐 다른 말씀 10초 발언 코멘트 주시고 우리 이용기 실장님이 공지사항 마무리 공지사항 해주시고 그리고 문상석 교수님 마무리 그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